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링컨 고등학교 복도는 오전 9시가 되면서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사이로 한 명의 동양인 여성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죠. 박선영, 41살의 한국인 음악 교사였습니다. 선영은 검은색 정장 재킷에 단정한 바지 차림으로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여성 교사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엔 뭔가 달랐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정확한 보폭 주변을 살피는 예리한 시선이 일반적인 교사와는 구별되는 점이었죠. 마치 주변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음악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벽면에 걸린 각종 악기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국의 전통 악기들까지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선영은 가방에서 조그만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엔 대나무로 만든 단소 여러 개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죠. 각각의 단소는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관리해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백인 학생들이었고 몇몇 히스패닉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교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들의 자리에 앉았죠. 선영은 칠판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선영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음악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학생들은 그녀의 억양이 섞인 영어를 듣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몇몇은 킥킥거리며 웃기도 했죠. 특히 뒷좌석에 앉은 금발의 학생 하나가 동료들과 시선을 나누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전통 악기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단소라는 악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선영이 나무 상자에서 단소 하나를 꺼내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대나무로 만든 작은 관악기는 학생들에게 낯설고 신기한 물건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대나무 빨대야? 뒷좌석에서 금발의 학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래든이라는 이름의 이 학생은 링컨 고등학교에서 유명한 문제아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17살 소년으로 항상 반항적인 태도로 교사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아이였죠. 브래드는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의 파란 눈동자엔 악의적인 장난기가 가득했고 입가엔 비아냥거리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새로 부임하는 교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던 브래든이었어요. 닌자 나왔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거들어 말하자 교실 곳곳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몇몇 학생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조롱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브래드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더욱 큰 소리로 웃었고 다른 학생들도 그에 동조하며 웃음을 터뜨렸죠. 교실 앞쪽에 앉은 몇몇 진지한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브래든의 영향력 때문에 감히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선영은 단소를 든 채로 조용히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화나 당황스러운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죠.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특수부대에서 훈련받던 시절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표정엔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브래드는 선영의 반응이 재미없다는 듯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리를 책상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로 팔짱을 끼고 말했죠. 그걸로 싸우기도 해요? 선생님 혹시 무기도 다뤄요? 그의 목소리엔 조롱과 도전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교사를 시험해 보려는 듯한 태도였어요.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말에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를 들으니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몇몇 학생들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직감을 느꼈어요. 선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해 보였지만 그 안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숨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단소를 든 채로 천천히 칠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교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지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브래든만이 여전히 헤라헤라 웃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선영은 칠판 앞에 서서 단소를 손에 든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교실 안은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몇몇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레 내쉬고 있었지만 브래든만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또 한 번 킥킥거렸죠.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걸로 마술이라도 보여주실 건가요? 브래든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어주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말없이 칠판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뒷모습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선영이 움직였습니다. 단소를 든 오른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더니 다음 순간 쾅 하는 큰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단소가 칠판 한가운데에 수직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작은 악기가 마치 화살처럼 칠판을 뚫고 들어간 것이었죠. 칠판에서 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소가 박힌 지점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균열이 점점 커졌어요. 그 소리가 교실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더 묵직하고 강렬했어요. 교실 안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칠판에 박힌 단소에 집중되어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브래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다리를 급하게 내렸고 입이 벌어진 채로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파란 눈동자에는 이제 조롱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옆에 앉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단소는 한국의 전통 관악기입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지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을 낼 수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학생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브래드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쿵쿵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교실 뒤편에 앉은 한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엔 조롱 대신 경외감이 가득했어요. 브래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조용히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소라면 떠들썩하게 나가는 아이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모두들 칠판에 박힌 단소를 한 번씩 돌아보며 나갔습니다. 그 작은 대나무 조각이 만들어낸 충격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브래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브래든 가자고 말해도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칠판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선영이 교실을 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 식당은 평소처럼 시끄러웠지만 브래든만큼은 조용했어요. 친구들이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브래드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온통 그 순간만 맴돌고 있었어요. 단소가 칠판에 박히던 그 순간, 그리고 선영의 차갑고 예리한 눈빛 말이죠. 야, 브래든, 너 괜찮아? 옆에 앉은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브래드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교사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완전히 제압당한 기분을 느꼈어요. 브래든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특히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서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브래든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굴욕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래드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복수할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에도 영어 시간에도 과학 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루 종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브래드는 방과 후가 되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선영과 단둘이 만나서 제대로 승부를 보자는 것이었어요. 아침에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당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브래드는 교무실 근처에 숨어서 선영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복도는 이미 조용해져 있었고 대부분의 교사들도 퇴근한 상태였어요. 선영이 교무실 문을 열고 나오자 브래드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는 복도 한가운데 놓인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엎어버렸습니다. 쓰레기들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쓰레기가 복도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브래드는 두 주먹을 꽉 쥔 채 선영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오후 내내 쌓인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품고 있던 복수심이 이제 폭발할 듯 끓어오르고 있었죠. 오늘 너랑 나 단둘이야. 그때처럼은 안 돼. 브래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애써 숨기려 했습니다. 어깨를 으쓱하며 허세를 부리고 주먹을 번갈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자신을 다독였어요. 선영은 교무실 문을 조용히 닫고 브래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브래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소리는 복도에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쓰레기를 치워야겠네요. 선영이 담담하게 말하며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쓰레기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컵, 과자 봉지, 빈 음료수 병들을 정성스럽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다시 넣었어요. 브래드는 그런 선영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야, 무시하지 마. 브래든이 소리치며 선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브래드는 자신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른 채 바닥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이 등 뒤로 꺾여서 움직일 수 없었고 왼쪽 뺨이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아, 아파요. 브래든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충격보다 훨씬 강렬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당한 것이었거든요. 팔이 꺾인 각도가 조금만 더 틀어지면 부러질 것 같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힘 조절은 완벽했어요. 아프지만 다치지는 않을 정도의 절묘한 강도였습니다. 선영은 브래든을 제압한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문제만 만들어질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브래드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제압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막막함과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몇 초 후 선영이 브래든을 놓아주었습니다. 브래든은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의 팔을 주물렀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아직도 얼얼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선영을 올려다봤는데 그녀의 눈빛에서 분노나 승리감 같은 건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안타까움 같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마지막 쓰레기 조각까지 주워 담고 쓰레기통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브래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수업 시간에 봐요. 그 사건 이후 브래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교사를 괴롭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진 곳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브래든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거칠고 반항적이던 브래든이 이렇게 조용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일부 학생들은 선영이 브래든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했지만 브래든은 그 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브래든은 복도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다녔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웃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대신 벽에 기대어 서서 멍하니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거나
도서관 구석에 앉아서 책을 펼쳐놓고도 읽지 않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브래드는 교실 뒤편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라 학교는 조용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낯설지만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소 소리였어요. 브래드는 그 소리에 이끌려 창문 너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학교 뒤편 작은 정원에서 선영이 혼자 단소를 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작고 낯설었지만 어딘가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브래드는 모르게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지만 점점 그 음악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단소에서 나오는 소리는 슬프면서도 평온했고 때로는 그리움 같은 감정도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브래드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죠. 음악이 끝나자 정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단소를 조심스럽게 천으로 닫고 있었어요. 브래드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복수심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이 사라지고 다른 뭔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브래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단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선영이 연주하던 모습도 자꾸 떠올랐어요. 칠판에 단소를 던지고 자신을 제압했던 강인한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음악을 연주하는 부드러운 모습 말이죠. 다음 날 수업 시간, 브래드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선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적대감이나 두려움 대신 뭔가 궁금함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선영은 오늘도 단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단소의 역사와 연주법, 그리고 한국 전통음악에서의 역할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브래드는 그 말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내용이었는데 이상하게 귀에 들어왔어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선영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직접 단소를 불어볼 기회를 가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브래든의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브래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수업 시간에 선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때로는 단소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호기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먼저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음악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씩 교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든도 평소처럼 가방을 메고 일어났지만 교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간 후에도 그는 복도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교실에서 수업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칠판을 지우고 단소들을 하나씩 나무 상자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교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저기, 브래든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선영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브래드는 평소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파란 눈동자에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거, 소리 참 특이하네요. 브래든이 단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브래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적대적이던 아이가 이렇게 다가온 것이 신기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멈추고 브래든을 바라봤습니다. 들어보고 싶다고 말하는 거면 직접 불어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브래든을 다그치거나 의심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격려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브래드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그저 감상을 말한 것뿐인데 직접 해보라니요. 하지만 선영은 이미 나무 상자에서 단소 하나를 꺼내고 있었어요. 새 것은 아니었지만 잘 관리된 단소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브래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를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녀가 건네는 단소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단소를 브래든에게 건넸어요. 브래든은 망설이다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단소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손에 닿는 느낌은 묵직했어요. 대나무의 부드러운 질감과 오랜 시간 사용되어 온 흔적들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불어야 하나요? 브래든이 단소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선영은 자신의 단소를 들고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입을 대는 방법, 손가락을 놓는 위치, 숨을 내쉬는 강도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브래드는 선영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평소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던 아이가 이렇게 진지하게 배우려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는 선영이 알려준 대로 단소를 입에 대고 조심스럽게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브래드는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조금 더 천천히 부드럽게 해보세요. 선영의 조언에 따라 브래든이 다시 시도하자 이번에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완전한 음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단소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다음 주부터 브래든의 일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방과 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는 조용해진 음악실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선영에게 허락을 구했지만 며칠 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곳이 브래든의 연습 공간이 되었습니다. 음악실 한쪽 책상에 단소를 놓고 브래든은 손가락으로 운지법을 흉내냈어요. 선영이 알려준 대로 구멍을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감각을 익혔습니다. 아직 입에 대고 불지도 않았는데 손가락만으로도 뭔가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불어보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세게 불면 거친 소리가 나고 너무 약하게 불면 아예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브래드는 처음엔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 단소를 책상에 내려놓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몇 분 후면 다시 집어들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점점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비록 불안정했지만 음다운 음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브래든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브래든이 혼자 연습하고 있을 때 선영이 조용히 뒤로 다가왔습니다. 브래든은 그녀의 존재를 느끼고 연주를 멈췄어요. 하지만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브래든 옆에 서서 그의 자세를 지켜봤습니다. 손가락 위치가 조금 틀렸어요. 선영이 부드럽게 말하며 브래든의 손을 조심스럽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브래든은 처음엔 긴장했지만 선영의 손길이 부드럽고 정확해서 점점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말보다는 몸짓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 어떤 각도로 단소를 잡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었어요. 둘 사이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몸짓과 호흡으로 이어지는 지도였어요. 브래든은 선영의 지시를 조심스럽게 따라했고 선영은 인내심을 가지고 브래든의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며칠 후 브래든의 연주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멜로디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영이 알려준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의 일부분을 불 수 있게 되었을 때 브래든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침내 발표 수업 날이 왔습니다. 선영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단소를 연주해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색해하며 몇 개의 음만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브래든의 차례가 되자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브래든은 긴장한 듯 단소를 손에 쥐고 친구들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상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단소를 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다는 것이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브래든이 단소를 입에 대고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의 멜로디가 교실에 퍼졌어요. 아직 미숙했고 중간중간 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브래든을 비웃던 학생들도 이제는 경외감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단소가 만든 금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대립의 상징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점처럼 보였어요. 전라도 깊숙한 시골 마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산비탈에 자리한 작은 묘지에는 유독 한 무덤 앞에만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죠. 개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꼼짝하지 않고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 또 왔네. 중년 여성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언덕을 올라왔어요.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박순덕,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외아들 준호를 잃은 어머니였죠. 매주 이맘때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와 아들의 무덤을 돌보는 게 그녀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아들 생각만 하며 지내는 나날들. 이곳에 올 때만이 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백이야, 오늘도 여기 있구나. 순떡은 진돗개를 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언제부턴가 이 개가 준호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떠돌이 개려니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더군요. 다른 무덤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준호의 무덤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개가 준호 따라다니던 강아지래요. 주인을 그리워해서 무덤을 떠나지 못하나 봐요. 그런데 준호가 개를 키운 적이 있나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 인연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한결같이 지키는 걸 보면요. 순떡은 재물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조용히 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매번 똑같은 의식이었지만 이 시간만큼은 아들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또 왔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떡볶이도 가져왔어. 백이도 함께 먹자고. 백이라고 이름 붙인 진돗개는 순떡이 음식을 나누어 줄 때마다 고맙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덤 앞을 떠나려 하지 않았죠. 순떡이 떠날 때도 끝까지 남아서 무덤을 지켰어요. 넌 왜 이 무덤만 지키고 있니? 준호랑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거니? 순떡은 백이를 바라보며 궁금해했어요. 아들이 개를 키운 적도 없고 동네에서 본 적도 없는 개였거든요. 털빛은 순백색에 가까웠고 체격도 제법 큰 편이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순떡을 바라볼 때는 온순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끔 순떡은 백이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백이야, 준호가 어떤 아이였는지 알고 있니? 착하고 효자였어.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늘 조심했던 아이야. 백이는 순덕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작은 소리로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순덕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백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집에 돌아와서도 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게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왜 하필 준호의 무덤만 지키는 걸까? 궁금증은 깊어져만 갔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혼자 외로워하는 아들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순떡이 다시 무덤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백이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산 아래쪽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개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고 마치 소중한 것을 운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이야, 그게 뭐니? 백이는 순떡 앞에 와서 입에 물고 있던 것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손바닥 크기의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오래된 듯 표면이 거칠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작은 노쇠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죠. 상자는 습기에 젖어 있지 않았던 걸 보니 어딘가 보관된 곳에서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어디서 주워온 거야? 순떡은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백이는 상자를 내려놓고 나서도 계속 순덕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전해주려는 것 같았죠. 개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어요. 일단 집에 가져가 볼까? 순떡은 상자를 품에 안고 평소처럼 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백이도 따라서 무덤 앞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존재가 함께 준호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애틋했어요. 그날 저녁 순떡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열 수도 없고 억지로 부술 수도 없었거든요. 혹시 소중한 게 들어있다면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순떡은 상자를 만져보며 궁금해했어요. 누가 이런 상자를 만들었을까?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떡은 상자가 계속 신경 쓰였지만 그냥 찬장 구석에 둬뒀어요. 밤마다 상자를 바라보며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준호와 관련된 물건일까도 생각해봤죠. 백이가 왜 하필 이 상자를 가져왔을까도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팔꿈치로 상자를 건드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바닥에 떨어진 상자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랍게도 오래된 자물쇠가 충격으로 풀려 있었어요. 순떡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어봤죠.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작은 메모지, 그리고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떡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사진 중 하나를 집어 들어보니 거기에는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옆에는 본 적 없는 젊은 여성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지? 순떡은 당황했습니다. 준호가 누군가와 이렇게 친밀하게 사진을 찍은 줄 몰랐거든요. 순떡은 사진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명 준호가 맞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옆에 있는 여성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단정한 간호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누구지? 준호가 언제 이런 사람과? 순떡은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모두 준호와 그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도 있고 어떤 방에서 찍은 듯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평소보다 야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붕대가 감겨 있는 사진도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사진들의 촬영 날짜였습니다. 모든 사진이 준호가 죽었다고 알려진 날 이후에 찍힌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가장 최근 사진은 불과 한 달 전 것이었습니다. 순떡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메모지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박순덕 어머님께 당신의 아들 박준호는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어요. 꼭 이 주소로 오세요.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혼자 오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메모 아래쪽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재활병원의 상세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호실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서울중앙재활병원 3층 특별병동 305호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순떡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죠. 준호가 교통사고로 즉사했다고 시신 확인을 하러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본 시신이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늘 차고 다니던 은반지와 목걸이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살아있다니. 순떡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찍힌 배경을 자세히 보니 확실히 병원 같았어요. 의료진들이 오가는 복도, 병실, 침대, 의료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병원복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내가 3년 동안 무덤에 절을 한 게 혹시 준호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 순떡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무덤이 있는 언덕까지 숨가쁘게 달려갔어요. 백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떡이 나타나자 걔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백이야, 이게 뭐야? 준호가 정말 살아있는 거야? 백이는 순떡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순떡은 무릎을 꿇고 백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이 상자를 전해주려고. 순떡은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준호의 얼굴, 그 옆에 있는 여성의 친절한 미소, 병원이라는 배경.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소영, 이 사람이 준호를 돌보고 있는 건가? 순떡은 결심했습니다. 당장 서울로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설령 헛된 희망일지라도 혹시라도 아들이 살아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행 고속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수십 번도 더 확인했고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꿈이 아닐까 싶어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죠. 서울에 도착한 순떡은 지하철을 갈아타며 재활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복판에 자리한 꽤 큰 규모의 병원이었어요. 서울중앙재활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순떡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로 여기에 준호가 있는 걸까요? 실례합니다. 박준호라는 환자를 찾고 있는데요. 접수처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관계시죠? 저는 그 사람 어머니입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는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한 명이 나타났죠. 김소영이라고 소개한 그 간호사는 메모지에 나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김소영은 순덕을 병원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반 병실과는 떨어진 별관의 특수병동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출입을 통제하는 문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머님, 마음 준비하세요. 많이 놀라실 거예요. 김소영이 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덕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준호였거든요. 살아있는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순덕은 비명을 지르며 침대로 달려갔어요. 준호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수술 흔적이 있었고 몸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고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보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오열했죠. 우리 아들, 정말 살아있구나. 엄마가 늦었다. 미안해. 김소영은 조용히 문을 닫고 모자의 재회를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에야 순덕이 진정을 하고 김소영을 바라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준호가 왜 여기에? 3년 동안 왜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김소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잠시 상담실로 가시죠.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순덕은 준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꼭 다시 올게.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본 순덕은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다 있는 것 같았어요. 김소영은 순덕을 병원 구석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꼭 닫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는 말이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김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3년 전 준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는 즉사하지 않았어요.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실려왔죠. 뇌출혈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순덕은 숨을 멈춘 채 들었어요. 그런데 사고 직후 한 남자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자신을 대한산업전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원장님과 은밀히 상담을 했어요. 김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는 준호 씨를 죽은 걸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대신 모든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죠. 단 가족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순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 씨가 다니던 중소기업이 대한산업의 하청업체였어요. 사고 당일 준호 씨는 우연히 대한산업의 기밀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였죠. 그 서류를 본 사람은 준호 씨뿐이었어요. 김소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한산업에서는 준호 씨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사망 처리하고 실제로는 이곳에서 치료를 받게 한 겁니다. 혹시 깨어나서 문제가 될까 봐서요. 순덕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내가 장례식을 치른 건 다른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이었어요. 훼손이 심해서 확인이 어려웠던 거죠. 준호 씨의 소지품들을 그 시신에 끼워 넣었습니다. 김소영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특별히 관리하는 환자라고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 씨가 조금씩 의식을 되찾고 있는데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김소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준호 씨가 깨어있을 때 종종 엄마라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몰래 조사를 해봤죠. 준호 씨의 신분을 파악하고 어머님을 찾아낸 거예요. 순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어머님,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김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진돗개 말이에요. 백이라고 하셨죠?
그 개가 실제로 여러 번 병원까지 왔었어요. 경비원들이 쫓아내려 했지만 계속 병원 주변을 맴돌더라고요. 순떡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개가 입에 뭔가를 물고 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준비해둔 그 상자였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죠. 김소영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마치 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를 찾아내고 어머님께 전달할 방법까지. 김소영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순떡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신기한 건 그 개의 행동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떠돌이 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더라고요. 김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백이가 처음 병원에 나타난 건 2달 전이었어요. 밤늦게 병원 뒷문 근처에서 서성이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쫓아내려 했는데 이상하게 도망가지 않고 계속 병원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순떡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대놓고 병원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로비까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김소영의 목소리에 신기함이 가득했어요. 그때 저도 처음 봤거든요. 하얀 진돗개가 이상하게 차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다른 환자 보호자분들이 말하길 그 개가 특정 병실 앞에서만 멈춰 선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준호 병실 앞에서요? 맞아요. 정확히 준호 씨 병실이 있는 층 앞에서만 멈춰 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망설임 없이 그 층으로 가려고 했어요. 김소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져서 몰래 따라가 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개가 준호 씨 병실 문 앞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순떡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 번은 병실 문이 열렸을 때 백이가 안을 훔쳐보더라고요. 그런데 준호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둘 다 멈춰 서더라고요. 준호 씨 눈에 눈물이 고이고 개도 작게 낑낑거리면서 김소영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개가 준호 씨를 아는 거라고. 그래서 몰래 병실 안으로 들여보내줬어요. 백이는 조용히 준호 씨 침대 옆에 앉아서 한참을 지켜봤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어머님을 찾아내고 상자를 준비했죠. 사진과 메모를 넣어서 병원 뒷산에 숨겨뒀어요. 그런데 김소영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상자를 숨긴 지 하루 만에 백이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그 장소로 가서 상자를 물고 나왔더라고요. 순떡은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는 병원을 떠나더라고요. 며칠 뒤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들으니 어떤 마을 무덤가에서 개 한 마리가 상자를 물고 여자분께 전해줬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김소영은 순떡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 개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걸. 마치 준호 씨의 마음을 대신해서 어머님을 찾아낸 거라고요. 순떡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이가 우리 준호를 대신해서 엄마를 찾아준 거구나. 네, 맞아요. 환자 보호자들이 말하기를 그 개가 몇 번이나 병원과 무덤가를 오가더라고 해요. 마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김소영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 개가 없었다면 저희는 영원히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순떡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살아온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들을 구해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김소영 씨,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어요? 김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대한산업은 정말 큰 회사거든요. 정치인들과도 연결되어 있고. 순떡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내 아들을 이런 식으로 가둬둘 순 없어요. 그날 밤 순떡은 서울 시내 작은 여관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그때 김소영이 건네준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뒷면에 기자 친구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떡은 그 기자를 만났어요.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인 이민수였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던 그도 순떡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건 정말 큰 사건이네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준호 씨가 직접 증언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병원 기록,
대한산업과의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요. 순떡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소영의 도움으로 은밀히 준호를 만날 수 있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글은 쓸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적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 기억해. 사고 당일 서류 봤어. 준호가 적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우연히 본 대한산업의 비리 서류, 그리고 사고 직후 병실에 나타난 정장 입은 남자의 협박까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김소영도 용기를 냈습니다. 병원 내부 기록들을 몰래 복사해서 기자에게 전달했어요. 대한산업에서 준호의 치료비를 지불한 기록, 그리고 특별관리 환자라는 암호명으로 관리되고 있던 문서들까지. 이민수 기자는 며칠 동안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대한산업의 과거 비리 기록들,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파헤쳤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에 대서특필로 기사가 실렸어요. 죽은 것으로 조작된 산업기밀 목격자. 3년간 은밀히 감금. 기사가 나간 후 다른 언론사들도 뒤따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순떡이 병원에 갔을 때 백이가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이야, 내가 또 왔구나. 백이는 순떡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준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기사가 나간 후 병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준호는 백이를 보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백이도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서 준호의 손을 하차줬습니다. 순떡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계가 정말로 아들을 구해낸 은인이라는 걸. 며칠 후 대한산업 전무 박철수가 구속되었습니다. 병원 원장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준호는 더 이상 숨어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전라도 시골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순떡의 집 마당에는 예전과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준호가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백이가 편안하게 누워 있었거든요. 준호의 재활치료는 생각보다 빨리 진전되었습니다.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해졌어요. 다리도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고마워.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떡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미소 지었어요. 뭘 고마워하니? 엄마가 더 고맙지. 내가 살아있어서. 백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듯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한산업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박철수 전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병원 원장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은밀한 비리 은폐 수법들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순떡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과 백이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책을 읽기도 하고 간단한 운동도 했습니다. 백이는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죠. 백이야, 너 정말 대단해. 준호가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이는 기분 좋다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순떡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야, 백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맞아요, 엄마. 백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저녁이 되자 순떡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작은 가죽 목걸이였습니다. 거기에는 백이라는 이름과 함께 작은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백이야, 이리 와. 순떡이 백이를 불렀습니다. 백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가왔어요. 순떡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백이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이제 우리 집게로 살아. 무덤 앞에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 백이는 새로운 목걸이를 신기해하며 방울 소리를 내봤어요. 딸랑딸랑 맑은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가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백이를 안아줬어요. 백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백이는 준호의 품에 안겨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떡은 아들과 백이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3년 동안의 긴 악몽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준호야, 내일부터 물리치료 열심히 하자.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네, 엄마. 꼭 다시 걸어서. 백이랑 산책도 하고 싶어요. 백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덤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 가족이 함께 있는 이곳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새 식구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